오늘도 인천 강화농장 두 곳과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잇따라 강화 한 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비핵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기로 한 가운데 조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은 조 장관 의혹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준 연세대 교수에 대한 성토가 수요 시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연구위원은 위안부는 살아있는 신이냐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10만 대 넘게 팔린 신형 산타페가 정차 때 트럭보다 심한 진동이 발생해 결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잇단 항의에도 현대차는 원인을 파악 중이란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6번째 확진 농장이 1시간 전쯤 나왔습니다. 오늘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인천 강화 지역입니다. 좀처럼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게 있어서 정부가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임명규 기자, 오늘 확정 판정을 받은 농장이 어제와 같은 인천 강화 지역이긴 한데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 양동 농장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강화에서 나온 두 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국내 전체로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군 부른면의 농장은 돼지 83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 송해면 농장과는 8.3km 떨어져 있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라 인천시는 매몰 처분에 들어가고 방역당국은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추가로 의심 신고를 접수했던 또 다른 강화의 돼지 농장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접수된 의심 신고 가운데 경기 연천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경기 연천 의심농장의 경우 검사 결과가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농장 예찰 과정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유산한 것으로 확인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농장은 어미돼지 90마리를 포함해 돼지 95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앞서 두 번째 확진된 연천 농장과는 10.3km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군의 확진 농장이 이 연천 농장과 차량 관련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강화 지역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강원 전역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 농장의 초소까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 5곳이 확인되면서 매몰 처분된 돼지가 벌써 2만 마리가 넘습니다. 더 큰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매몰 처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앞서 의심 신고가 나오는 것처럼 역학관계가 생기는 농장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눈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확진 농장을 비롯한 인근 3km 반경 안에 있는 농장들의 돼지를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확진 농장인 파주가 4,900여 마리, 두 번째 연천이 1,400여 마리, 세 번째 김포와 네 번째 파주가 각각 2,500여 마리, 2,200여 마리 가량입니다. 이제까지 매몰 처분한 돼지는 모두 2만 1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오늘 6번째 확진 농장까지 나왔죠. 매몰 처분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확진 농가들 가운데 인천 강화의 경우 농민부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인지한 농장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농장이 방역대 안에 있거나 차량 이동 등이 겹치면 역학관계가 있다.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1차와 2차로 확진된 파주와 연천. 이 두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은 모두 326곳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농장인 김포와 파주. 이 두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은 모두 278곳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제되고 있는 역학관계 농장은 모두 600여 곳입니다. 역학관계가 발생해 통제를 하는 농장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역학관계 농장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이동이 통제됩니다. 현재 중점관리지역은 기존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와 강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 이쯤 되겠죠? 이곳을 1차 방역선으로 삼고 이 방역선만은 뚫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최후 저지선을 경기 남부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마저 뚫릴 경우 아래쪽인 충청 지방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어서 이 지역의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양돈 농장입니다. 긴급 출동에 나선 방역 차량이 농장 주변을 샅샅이 소독합니다. 사료 차려던가 뭐 축산 이동 차량 그런 차량들 이동 경로 그런 데를 많이 방역하는 거죠. 농장 진입로에는 24시간 통제를 위한 감시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차량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지나갈 때 뭐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지역과는 직선거리로 9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중점 관리 지역이 경기 남부까지 확대되면서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선 겁니다. 안성시에는 양돈 농장 167곳, 38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병이 옮을 경우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양돈 농장 180여 곳, 45만 마리로 경기 남부에서 가장 많은 돼지가 사육되는 경기 이천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성시와 마찬가지로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 작업에 총동원됐습니다. 특히 충남과 충북을 접하고 있는 안성과 이천은 자칫 이곳에서 발병할 경우 남쪽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초비상 상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와 여주에서 모레 개막할 예정이었던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전격 취소되는 등 안성,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축제들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이 좀처럼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나 같은 축산시설을 이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전파 경로입니다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최초의 감염 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발병 농장을 들른 차량들을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가 복잡해 최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발병 일주일이 지났지만 추정되는 최초 감염원조차 없어 개별적으로 감염된 건지 한 곳에서 전파된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양돈 농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역반환이 저희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장난이 아니죠. 지금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원인으로는 잔반, 야생 멧돼지, 불법 축산물 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발병 원인으로는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발병 농장들이 모두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다가 울타리 등이 있어 야생 멧돼지 등 외부 접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복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주나 근로자도 없습니다. 다만 접경 지역이고 인근에 하천이 흘러 북한으로부터 옮겨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조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일단 국내에서 발병된 만큼 사람으로 인한 전파를 막는 게 최우선이 됐습니다. The worst spreader, I call the super spreader, is the human. Human activity. You have to control. 정부는 접경 지역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 동안 전국 양돈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소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돼지고기 시장 상황은 우려와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적정한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의 한 정육점, 돼지고기를 바삐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도매값이 올랐지만 언제 물량이 떨어질지 몰라 도매시장이 열릴 때 평소보다 많이 사옵니다. 가격이 비싸고 또 원하는 대로 100% 구입이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2, 3일에 한 번씩 막 대량으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걸 이제. 돼지고기가 주 메뉴인 일반 식당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공급받는 삼겹살 가격이 1kg당 5, 6천 원씩 오른 탓입니다. 그나마 원하는 만큼 고기를 받지 못해 장사가 잘 된다 해도 걱정입니다. 셋까지 시키면 한 바스, 두개 시키면 한 개 오고 겨우겨우 하나씩 받고 있어요 지금. 장사가 잘 돼도 노래 불사이지. 당장 재고가 있더라도 계속 추가 발생 농장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추장에서 온 물건은 어디까지 잡았어요? 그러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오늘 전국 도매시장 12곳 중 8곳이 개장했습니다. 어제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5,119원으로 전날보다 6.1% 올랐습니다. 정부는 전국 돼지 사육 두수가 평년 수준을 웃돌아 공급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화두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안에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조건인 북한의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입니다. 취임 후 세 번째 유엔 외교 무대에 선 문 대통령. 이번 연설 핵심 키워드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남과 북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재하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 일대가 평화지대가 되면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전 보장과 관련해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일단 제재의 틀 안에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증하도록 하고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현재로선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유엔까지 참여시키자고 했습니다. 특히 지뢰 제거 작업에 유엔 기구가 함께할 경우 참여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과연 이 제안을 안전보장 장치로 받아들일 거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연설에 앞서 미국과 유엔에 내용을 미리 설명했다고 했는데 북한에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로 시한을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 북미 모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청와대 시각입니다. 협상 재개라는 북미 정상들의 전략적 판단이 결국 옳은 판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노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남북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면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두 나라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1차 협상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문규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은 미국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To completely rebuild our great military is also by far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Hopefully it will never have to use this power. 미국이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만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왜 비핵화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데 이은 한반도 평화의 필요 조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라는 메시지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All of our partners are expected to pay their fair share of the tremendous defense burde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borne in the past. 동맹국들을 향해 공정한 분담을 촉구한 건데 역시 공정한 분담을 앞세워 협상을 시작한 우리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용감한 자만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에는 돈이 든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의 아들은 어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자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SNS에 피눈물이 난다면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덫에 걸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일시를 미리 알리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로 몰래 소환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을 통해 소환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공개 소환입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정 교수는 취재진이 대기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할 분량과 쟁점들이 늘어났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소환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자택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어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딸에 이어 아들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자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취재진에 둘러싸여 산 지 50일이 다 되어간다며 자신을 덫에 걸린 쥐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비공개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아들 조 씨가 다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3년치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수사를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장소로 천안지청을 찾아서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지만 원론적 언급 외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한쪽에서는 조 장관 지지자들의 응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지난주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지 닷새 만에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이유는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조 장관은 천안지청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장소로 택한 이유로 지난해 과로로 숨진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직 문화, 특히 형사부의 과도한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두 번째 대화는 평검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는 주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검찰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은 처음으로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달 가까이 공개적인 언급은 물론 출퇴근길 언론 노출도 피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야당이 증인으로 69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조국 장관이 답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겨루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부르지 못한 조 장관의 가족과 딸 입시 관련 교수들까지 69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들, 측근들의 혐의 사실들이 밝혀지고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순 없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의혹을 논하는 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빌미로 해서 정치 선동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고 조 장관을 인정 못한다는 야당 주장에 국감 장소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증인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국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입시와 관련해 교육위와 복지위, 기획재정위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을 부르자 안 된다 신경전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 장관이 답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야당과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연세대 류석준 교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 정기 수요 시위에서는 성토가 이어진 반면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박사는 위안부가 살아있는 신이냐며 류 교수를 옹호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수백 명이 참석한 1406회 정기 수요 시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우익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께 대한 망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여기 모인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역사적 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참석자는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류석춘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토차고 해고 이 나쁜 사람. 류석춘을 파면하라. 연세대 앞에서는 시민단체인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등록금 내고 듣는 강의에서 답답한 혐오 발언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측의 해당 강의 중단에도 어제 교양 수업 강의를 진행했던 류 교수는 강의가 없는 오늘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부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궁금하면 해볼래요란 말은 조사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여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 교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에 대한 댓글이 잇따르자 위안부가 살아있는 신이냐고 언급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산타페 TM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차량 운전석에 놓인 물컵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TM 모델인데 정차 중에 심하게 흔들린다는 불만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에 지진계로 측정해보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거나 벽이 갈라질 수 있다는 진도 5에서 7이 나옵니다. 같은 지진계로 다른 차를 측정하면 소형 트럭은 진도 2에서 3, 15톤 덤프 트럭이라고 해도 진도는 4에서 5 정도인데 훨씬 더 흔들리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피로감과 워낙 이제 불쾌한 증상을 줄 만큼 진동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급기야 현대차의 진동 문제를 해결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산타페 동호회를 통해서 현대 자동차의 직원과 연결이 되었고 저희는 진동 개선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고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도 이 정도 진동은 비정상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엔진 쪽에 진동을 완화시키는 부품, 즉 마운트 부위가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는 마운팅 부분가 보통 차가 4개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럼 진동을 많이 잡을 수가 있죠. 네. 여기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근데 지금 앞쪽에 생략됐어요, 지금. 원래 이쪽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현대자동차는 진동 문제는 차량 안전과는 무관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현행법상 자동차 진동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입장. 온라인에선 산타페 TM 진동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현재 수백 건에 이르지만 현대차는 6개월 넘게 원인을 파악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최근 전해드렸죠. 6차 사건 이후에 유력한 범인으로 이 씨를 조사하고 수사지휘부에 보고까지 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1987년 5월 30살 주부 박모 씨가 화성 진안리 한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최근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로 확인된 이모 씨는 32년 전 이 6차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인 진안리가 이 씨의 본적지이자 주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며칠 후 용의선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DNA 대조 기술이 없었고 사건 현장의 발자국과 이 씨 발자국이 다른 점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수사팀이 범인 혈액형을 B형으로 봤는데 이 씨는 O형인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6차 사건까지는 짧게는 이틀, 길어야 4달 간격으로 범행이 이어졌는데 7차 사건은 1년 4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잠잠해지길 이 씨가 기다린 것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씨는 8차 사건과 10차 사건 이후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수사망을 빠져나가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이 씨가 3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들은 이 씨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93년 이후를 내가 보직을 옮겼기 때문에 93년 이전에는 여기에 집중했지만 그런 사람 이름 들어본 일도 없고. 경찰은 이 씨 조사를 기억하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찾아 조사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도 이 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는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액상 니코틴 수입업자들의 꼼수, 이현준 기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모든 다 줄기로 나와요. 이렇게 다 줄기예요.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 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 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ml에 1,800원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입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관세 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생 것으로 추정됩니다.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세 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업체들한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줄기나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불법으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하다 피폭 피해를 입은 베트남 노동자 사례 전해드렸었죠. 일본 정부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방사능 관련 업무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로 방사능 오염 위험을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일본 현지에서 나옵니다. 윤지연, 최유경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외 취업 전문 학교입니다. 교실마다 일본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650명에 이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20살 남짓한 나이로 우리 돈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ジュンと申します。今年21歳です。 일본에 가면 베트남보다 3배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Để giúp đỡ cho về cái việc của gia đình, có nghĩa là mang về cái nguồn thu nhập lớn sau khi về nước. Cho nên là cha phải chịu đựng trong 3 năm. 학생들은 이곳에서 반년 정도 일본어와 기술 교육을 받은 뒤 현지 취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베트남 전역에 있는 300여 개의 해외 취업 전문 학교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취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Mostly they work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also in agriculture and textile and garment in food processing. 자국 노동자들이 불법 제염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서도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엔 여전히 일본 취업 열풍이 뜨겁습니다. 호찌민에서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베트남 청년들은 이곳 일본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기능실습생 30만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 출신인데요. 문제는 일본 노동자들도 꺼리는 위험한 현장,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곳에도 이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피폭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노동계는 술렁였습니다. 日本での会社でやっぱりその言葉の問題だったりだとかましてやその除染っていう
仕事は技能実習生の中には項目はないので除染作業はテキストだけで130ページ以上あります。当然ですが日本語しかあ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부랴부랴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재염 작업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기능이라는 자격을 새로 만든 건데 사실상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방사능 관련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除染は差し支えないというふうにはっきりと明言されている。これを見て非常に実はびっくりしたような気持ちです。 방사성 물질을 치우는 것은 물론 원전 폐로 작업에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상황. 방사능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で日本政府はですね、この従軍慰安婦に対してあれは民間が募集をしてそれに応じたものなんだと。で政府が直接関与はして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それはごまかしであって。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주변 마을들의 피난 해제가 잇따르면서 재염 작업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베트남, 중국 등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 34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상 다루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이모 씨는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5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주소를 인근의 요양기관장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집집이 찾아가 기관을 홍보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퇴직 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한 요양원의 입소자들 개인정보를 1,500여 차례나 열어봤습니다. 요양원장이 부탁한 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로 40여 차례 식사를 접대받았습니다.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 등 160여 명의 주소를 검색하거나 재혼한 동서의 전 가정의 정보를 조회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불법 열람과 유출은 21명 200건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그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115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직원들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등으로부터 10년 연속 개인정보 관리 우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연 건보공단만의 문제일까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외부에 유출한 개인정보는 188만 건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최근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의 대출 정보를 확인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대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계좌번호는 물론 대출 은행, 날짜, 금액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의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제 못 믿으면 나는 이제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 사이 188만 건이 넘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주로 노출됐습니다. 해킹을 당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일부러 유출한 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권한에 비해 책임과 감시는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카드사, 통신사 등은 개인정보가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고 기준이 1000건으로 느슨합니다. 피해 사실 공지와 보상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그 처벌에 있어서 우리들이 보통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CEO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의 55%는 과태료,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고 나머지 45%는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결국 탄핵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때조차 망설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I'm directing our 6 committees to proceed with their investigations under that umbrella of impeachment inquiry. 불 씨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점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해 조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압박 카드로 원조 중단 지시를 했다는 내부 제보는 탄핵론을 가열시켰습니다. It's an abuse of power. It undermines our national security. It violates his oath of office. And it strikes at the heart of the sworn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매우 중요한 날에 민주당이 벌인 마녀 사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통화 내용 공개도 승인했다며 자신은 꺼릴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조 중단 지시는 맞지만 돈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가 함께 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와 민주당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탄핵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북 협상 등 중요 외교 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 휘말린 만큼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화면 보시면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6월에 이제 저렇게 같이 공동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각각 그 새로운 방송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이제 누군가를 각자가 감싸는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요즘 뭐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계속했는데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오늘 뭐 시즌 2를 시작하는 그 첫 방송이었는데 역시 조국 장관 얘기였습니다. 방송 중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저 책임은 지금 검찰을 겨냥한 말이고요. 그렇죠. 야당이 그러니까 즉각 비난에 나섰는데요. 김재경 한국당 의원 검찰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인용될 경우, 그러니까 발부될 경우에는 유 이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나온 소식을 보면 저 유시민 이사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의 PC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압수수색 전에 정 교수가 PC 반출을 했잖아요. 이걸 두고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 중인데 이걸 두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지키기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장난칠 것을 대비한다는 말은 장난이 뭐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저장 내용이 바로 복제가 되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뭐 형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말이다 이런 식의 비난이 역시 야당에서 나왔고요. 예,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내용을 방송했습니까? 네, 역시 홍준표 전 대표 방송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원정 출산이 한국 특권층들 1% 남짓한 특권층들의 아주 부끄럽고 더러운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원정 출산 비판이죠. 그러니까 2005년에 본인이 이거를 막는 법안을 내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뭐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뭐 홍준표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화제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 뉴스 장면 잠깐 준비했는데 일단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하고 한국에서 공식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 원정 출산에 관한 이야기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금 염두에 둔 말인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직접 해명을 해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약간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나 원내대표가 회의 자리에서 직접 그런 것은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해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홍 전 대표, 나 원내대표가 논란에서 벗어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공연 문화의 산실로 불리는 서울 대학로에서 아시아 유일의 공연 관광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창작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 허난설원의 시가 노래로 불리고 그럴 리가 있겠어. 무대 양옆 스크린에 외국어 자막이 나타납니다. 少し言葉遣いが難しいところとか、と少し歴史的なところが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の理解が字幕でもっと深まったら。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아시아 유일의 공연 관광 축제. 올해는 전체 70여 공연 가운데 8개 작품이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합니다. 대사가 없는 이른바 넘버벌 퍼포먼스와 무용처럼 한국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로드웨이의 공연들을 많이 갖고 오고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축제 때만이 아닙니다. 160여 공연장에서 쉼없이 펼쳐지는 다채로운 창작 공연은 1년 내내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정 구역에 이렇게 많은 이 공연장들이 밀집해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학로가 공연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크다고 이제. 우리 공연 문화의 힘으로 대학로는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자리가 위태로운 SK가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에이스 김광현이 혼신의 투구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스의 위력은 1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혜민부터 구자욱까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2위 두산의 한 경기 차까지 쫓긴 절박함을 나타내듯 김광현이 온 힘을 짜냈습니다. 흔들리는 팀을 구하려 투혼을 보인 김광현은 소녀 코치를 부르며 잠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마운드에 섰고 7이닝 동안 탈삼진 9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선발 요원인 문승원을 중간 개투로 투입하는 강수까지 쓴 SK. 정의윤이 쏘아올린 한 점 홈런을 끝까지 지켜 천신만고 끝에 1대0 한 점차 승리로 6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정수빈의 적시타 때 1루 주자가 홈을 파고드는 장면입니다. 추격자 두산은 타격의 집중력과 과감한 베이스러닝을 앞세워 꼴찌가 확정된 롯데를 손쉽게 이겼습니다. SK와 두산의 승차는 여전히 한 경기 차. 정규리그가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가운데 선두 경쟁은 여전히 예측 불허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서 올 시즌 5강 진출을 확정한 NC 다이노스. 특히 중심 타자 양의지는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어서 포수 타격왕 그리고 정규리그 MVP까지 3마리 토끼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신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NC 양의지의 이른바 골프 스윙이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한 손 놓고 툭 갖다 건드리는데 그게 펜스를 넘어가는군요. 간결하고 빠른 양의지의 스윙은 맞히는 지점이 주로 앞에서 형성됩니다. 방망이의 넓은 면에 맞아 장타가 많이 생산된다는 평가입니다. 노림수도 좋은 것 같고 타격에서 최대한 힘을 빼다가 임팩트 순간에
타격을 이제 집중해서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두산에서 NC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올 시즌 양의지는 더욱 괴력을 발휘하는 포수가 됐습니다. 현재 타율과 장타율, 출루율 1위. 역대급 포수로 거듭난 양의지는 지난해 꼴찌였던 NC의 5강행을 이끌었고 또 다른 목표도 생겼습니다. 1984년 이만수에 이은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 1983년 이만수, 2000년 박경환에 이은 역대 세 번째 포수 정규리그 MVP입니다. 사실상 타율 1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20승을 기록한 두산 린드블럼과의 MVP 경쟁에서 이기면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습니다. 예전에 타격 코치님께서 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매 타석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좀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요. 이적 첫 해부터 4년 125억 원의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친 양의지. 화려한 정규리그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병률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오늘은 최강팀 양키스를 상대로 연장 12회 정말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1대1로 맞선 연장 12회 말 최지만이 양키스 불펜 투수 코리 기어린의 낮게 들어온 공을 걷어올립니다. 직선 타구로 날아간 공이 당장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끝내기 홈런으로 이어집니다. 3루를 돌고 난 뒤가 재밌는데요. 마치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듯 재밌는 축구의 골 세리머니까지 팬 서비스도 만점, 동료들의 축하도 분위기도 만점. 오늘의 18호 아치는 개인 통산 2번째 끝내기 홈런이면서 2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최지만은 템파베이의 승리를 이끌며 영웅이 됐습니다. 프로축구 인천이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시즌 막판만 되면 살아나는 잔류 본능이 올해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리그 최하위 인천은 경기 초반부터 상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시작 6분 만에 인천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리킥 경합 상황에서 상주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무고사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3분 뒤 무고사가 또다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상주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시즌 12번째 골을 터뜨리며 팀의 잔류 가능성을 높인 무고사에게 유상철 감독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우혁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린 인천은 후반 상주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 6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추가한 인천은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와 세징야의 골에 힘입어 선두 전북을 2대0으로 꺾고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이동국은 300번째 공격 포인트 도전에 나섰지만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이 골대에 맞고 나왔고 후반 추가 시간 결정적인 헤딩슛도 조현우에게 막혀 대기록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울산은 수원을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해 전북과 승점 차를 없애며 선두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새 희망 권순우가 세계 랭킹 24위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맞춤형 작전이 적중했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상대는 올해 호주 오픈 4강에 오른 프랑스의 루카 푸이였습니다. 권순우가 푸이의 머리 위로 높이 공을 띄우는 로빙을 시도합니다. 푸이의 허를 찌른 공격입니다. 권순우는 고비마다 기다렸다는 듯 로빙을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푸이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공격 시 네트 앞에 바짝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파악한 권순우가 로빙을 전략적으로 시도한 겁니다. 경기 초반 변칙 작전으로 상대를 뒤흔든 권순우는 강력한 서브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서브 에이스 6개를 터뜨렸고 단 한 차례도 서브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2세트 초반 상대 서브를 가져온 결정적인 리턴 에이스는 말 그대로 압권이었습니다. 권순우! 민첩한 패싱샷으로 세계 랭킹 24위를 무너뜨린 권순우는 중계 카메라에 나는 권순우다라고 쓰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올해 투어 대회 8강 진출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권순우는 서브와 포핸드 등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테니스가 요구하는 이 템포죠. 또 포핸드에서 주도하는 그런 그 전술적인 부분, 이런 그 경기 운영이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해졌고요.
권순우와 나란히 중국 청두 오픈 1회전에 나선 정현은 세계 랭킹 62위 주황 소자를 맞아 1세트를 압도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리그컵 대회에서 4부 리그팀에 패배하며 말 그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컵대회 32강에서 4부 리그팀 콜체스터를 만난 토트넘.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발 출전한 루카스 모우라의 강력한 프리킥 슛! 아하,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이어서 워커 피터스의 회심의 슈팅마저 골대에 맞는데요. 결국 손흥민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토트넘. 하지만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집니다. 손흥민 차례. 손흥민 골키퍼 완벽하게 속이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키커로 나선 루카스 모우라 벗어납니다. 그리고 콜체스터의 마지막 키커의 슛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며 토트넘이 4부 리그팀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후 승리가 단 2번뿐인 토트넘,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네요. 피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리오넬 메시가 하루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지만 또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메시의 부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시는 올해의 선수답게 전반 5분 환상적인 코너킥을 선보였습니다.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정확하게 날아가 그리즈만의 헤딩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0분 뒤 아르투르 멜로의 대포할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반 28분쯤 메시가 상대 선수와 부딪힌 뒤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결국 전반 종료 후 교체됐습니다. 비아레알에 한 골을 내줘 2대1로 승리한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부상으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지만 프리시즌 종아리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했던 메시는 복귀 3경기 만에 다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올해 선수상 시상식에 불참해 구설수에 오른 유벤투스의 호날두도 브레시아전에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악동 발로텔리와의 맞대결도 무산됐습니다. 유벤투스는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상대 자책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파니치의 결승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유벤투스는 리그 1위를 달렸습니다. 발로텔리는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세계 도로 자전거 대회에서 폭우 때문에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자전거 도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빗길 주행 조심하세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월의 끝자락인 오늘도 한낮엔 늦더위가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얼마나 오를까요? 네,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천도 25도 등으로 25도 이상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제천 13도, 봉화 11도로 아침에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점차 하늘이 흐려지던데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점차 구름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은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주 지역의 비는 모레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내일도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고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전주와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역시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